이강민의 잡지사 10월호 5번째 페이지. 잡지사 필진 가운데 국방색 벽지가 가장 잘 어울리는 남자죠. CBS 김형준 국방전문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김형준의 밀리터리 오늘의 주제는 바로 핵무기입니다. 핵무기. 지난번 이제 썬킴 준킴 콜라보 방송에서 김형준 기자가 원폭 투하의 역사적인 영향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알아보겠다. 이렇게 은근슬쩍 흘리고 갔거든요. 맞아요. 그럴 때 보면 굉장히 좀 성격이 용의주도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원래 좀 꼼꼼한 면이 있습니다. 누가 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준비했군요. 예, 출연하다 보니까 저도 잡지사 지난 편들을 복습을 해요. 근데 전에 보니까 곽재식 작가가 핵무기의 뭐 원리 같은 거를 다뤘던 편이 있더라고요. 완전 초창기에. 맞아요. 네, 그래서 저도 재밌게 봤는데 사실 저는 문과라서 핵무기의 뭐 작동 원리나 물리학 이런 거는 기초는 아는데 세세하게까지는 잘 모릅니다. 네. 근데 핵무기가 국제정치학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이게 핵무기는 정치적인 무기라는 말이 있거든요. 인류 사상 딱 2번 사용됐습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그렇죠. 그리고 전혀 사용되지 않았지만 이후로 전혀 사용되지 않았지만 전쟁의 양상을 모조리 바꿔버린 그런 무기입니다. 예.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네. 처음 국제정치학 개론 수업을 들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핵무기랑 상호학증 파괴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예. 교과서에. 네. 상호학증 파괴 얘기하니까 말인데 네. 그러잖아도 몇 달 전에 부산의 해군 작전기지에 커다란 미국 잠수함이 하나 들어왔었습니다. 네. 이걸 SSBN 그러니까 탄도미사일 탑재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라고 하는데 문자 그대로 핵폭탄이 탑재된 SLBM이 실려 있었어요. 그래요? 미군은 핵무기 탑재 여부에 대해 공식적으로는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습니다. 네. 하지만 탑재돼 있다고 봐야 됩니다. 핵폭탄을 싣고 있었다. 근데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 선언으로 핵무기 들여오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래도 되는 건가요? 그게 네. 안 그래도 잠수함 들어왔을 때 네. 국방부랑 이제 기자들 사이에서 한바탕 논란이 됐었던 주제 중에 하나인데 네. 핵무기를 들고 와서 우리나라 땅에다 내려놓으면은 그 선언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런데 원래 군함은 다른 나라 항구에 정박해도 그 군함이 소속된 나라의 영토로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핵무기를 잠수함에 탑재한 상태로 항구에 정박해 있다가 잠수함이랑 같이 도로 들고 나가게 되면은 그거는 비핵화 선언 위반이 아니래요. 잠수함은 미국의 영토다. 예, 그게 국방부의 해석이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뭐 북한이 이미 선언 파기를 요구하기는 했지만 네. 그렇다고 우리도 맞서서 깨도 되는 게 아니거든요. 북한의 비핵화를 요구하려면 그 선언이 살아 있는 게 명분상 좋습니다. 명분이 있어야 되니까. 네. 근데 비핵화 선언을 했다는 얘기는 네. 바꿔 말하면 그 전에는 핵무기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네. 1991년 비핵화 선언인데 이때 네. 맺어졌는데 네. 이게 북한이 2006년에 1차 핵실험하기 15년 전입니다. 그 전에 한반도에 실제 작동하는 미군의 핵무기가 있으니까 예. 앞으로 안 그러겠다고 비핵화 선언을 한 거예요. 네네. 남북한 다 핵무기 만들지 말자, 갖고 오지도 말자 이런 식으로. 네. 그게 제가 수십 년 전에 포병 같은 데서 근무하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 옛날에 미군의 핵무기를 우리 군의 포에다 넣어서 쏘는 모의 훈련 뭐 그런 게 있었대요. 진짜요? 예. 그러니까 80년대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91년 비핵화 선언하기 전까지만 해도 네. 북한이 남침을 하게 되면은 이 핵무기를 어디다가 쏴가지고 네. 북한 전차 부대를 막고 반격할 때도 핵무기를 어디다 터뜨리면서 올라가고 지금 보면 어처구니가 없는 계획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쉽게 쏴도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 보수 정치권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전술핵 재배치라고 해가지고 예. 이 미국 전술핵 무기를 다시 갖다 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저는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요? 그 근거를 오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실제로 이제 북한의 위협이 커질 때면 그런 얘기가 종종 나오잖아요. 미국 전술핵을 도로 갖다 놓자라든지 아니면 아예 우리 스스로 핵무기를 갖자라든지 그런 많이 얘기가 나오죠. 나오잖아요. 예. 뭐 북한의 위협이 불안하니까 많이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럴 수 있어요. 핵무기를 잘 모르면 그럴 수 있어요, 사실. 네. 그런데 정치인은 특히 군으로부터 기밀 사항을 보고받고 군을 지휘하는 통수권을 가진 대통령은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모두가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특히 우리나라에서 핵무기라는 말을 너무 쉽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네. 근데 우리 CBS 보도국의 한 고참 선배가 네. 저한테 이런 말을 해주셨습니다. 뭐라고요? 핵은 멀리할수록 좋다. 멀리할수록 좋다. 네. 인류 역사상 2번의 핵 공격이 있었습니다. 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근데 이걸 직접 맞았던 일본 같은 경우 지금도 핵이라면 기겁을 합니다. 뭐 그런 사람들이 뭐 원전 터뜨리고 당시 간나오토 총리한테 뭐 허위 보고하고 오염수 방류하고 이러는 걸 보면 좀 기가 차기는 하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정치인들이 또 이런 말을 많이 해요. 핵에는 핵으로만 대처할 수 있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이건 최신 내용 공부 안 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요? 지금은 아니에요. 옛날에는 맞는 말이었어요. 네. 자세히는 제가 이따 설명드릴게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지만 핵에는 핵이다라는 말은 지금은 틀리다. 지금은 틀립니다. 틀리다. 네. 조금 이따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핵무기 얘기해 보겠습니다. 1945년 이제 최초이자 지금까지는 마지막 핵공격이 2차례에 걸쳐 있었는데
이때 이후로 이제 미국과 소련의 핵 군비 경쟁이 벌어지잖아요. 영화 오펜하이머 보셨죠? 네. 예, 거기 보면 잘 나오지만 그 미국 그 정부에서 오펜하이머를 신문을 하잖아요. 핵기술 빼가고 온갖 난리를 치면서 그쵸, 스파이가 있나 없나 색출을 하려고 했는데 애초에 스파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소련은 첫 핵실험 전에 미국이 이런 거를 개발하고 있다는 걸 알고는 있었어요. 아, 예. 다만 그 당시에 소련을 통치하고 있었던 스탈린이 네. 그런 게 진짜로 개발이 되나 이거 긴가민가 하고 있다가 실제로 성공을 합니다. 미국이. 그래서 재빠르게 이제 소련도 착수를 하죠. 네. 근데 어쨌든 소련이 핵 개발을 하기 전까지는 미국이 핵 보유국으로서 그냥 유일한 핵 보유국으로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네. 딱 4년이에요. 아, 4년밖에 안 됐어요, 그게. 1949년 8월에 소련이 나가사키에 투하된 핵폭탄하고 거의 비슷한 핵무기 실험에 성공합니다. RDS-1이라고 해요. 예. 그래서 두 번째 핵보유국이 됩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 스탈린이라는 사람이 생각하는 게 문제였는데 왜요? 스탈린의 머릿속에서 세계는 딱 두 가지로 나눠요. 어떻게? 뭔지 아세요? 아니요. 공산주의, 자본주의. 공산주의, 자본주의. 예, 딱 두 개로 나뉘어요. 예.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네. 언젠가는 전쟁을 해야 된다. 한쪽이 없어져야 된다. 예, 한쪽이 전쟁을 해가지고 승부를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애초에 이 양반은 핵무기로 전쟁을 안 할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전쟁에서 핵무기를 써가지고 이길 생각을 하고 이걸 만든 거예요. 실제 쓸 요량이었네. 예. 와. 근데 1949년까지는 어쨌든 핵무기가 없었고 예. 미국은 폭격기를 동원해가지고 이 핵폭탄을 포함해서 소련 전역을 폭격을 할 수가 있을 테니까 네. 불안할 거 아니에요. 스탈린 네, 입장에서는. 그쵸, 그쵸. 어떻게든 버티려고 네. 대규모 지상군을 동유럽에다 배치를 합니다. 음.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원래 남이 크고 센 거 갖고 있으면 불안해지는 게 사람 심리죠. 예. 예. 그럼 미국도 마찬가지 않을까요? 맞아요. 네. 미국 입장에서도 소련이 핵무기를 가지기 시작하니까 슬슬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뭐 당연한 거겠죠. 네. 오펜하이머에도 잠깐 나오는데 거기에 에드워드 테러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네, 네. 그 사람이 원자폭탄을 1차 매개체로 활용해가지고 핵 융합을 유도해서 더 큰 폭발을 일으키는 폭탄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이게 수소폭탄입니다. 수소폭탄. 예, 이거를 개발하겠다고 1950년 1월에 공개 성명을 냅니다. 예. 다만 이때까지만 해도 사실 미국이 한참 우위였어요. 왜냐? 핵무기 개수에서 너무 많이 차이가 났거든요. 네네. 이게 논문을 보니까 1949년에 미국이 170개를 갖고 있었어요. 예. 소련 1개. 한 개? 예. 어. 1950년에 미국이 298개. 네. 소련 5개. 와. 1951년 이후에도 조금씩 이제 좁혀지긴 하는데 네. 그래도 그래도 대략 한 10에서 15배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압도적이네, 미국. 규모면에서 너무 차이가 난 거죠. 네. 게다가 1952년에 미국이 최초의 수소폭탄 개발에 성공합니다. 아, 심지어.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시기에 좀 더 구체화된 핵 전략이 나오기 시작했다고요? 차이가 나기는 나지만 그래도 핵은 핵입니다. 무섭죠. 그래서 1953년에 취임한 아이젠하워 행정부가 네. 전쟁을 억제를 하는 거를 재래식 군사력보다 핵무기에 의존하기로 마음을 먹게 되어 이듬해 대량 보복, 매시브 리탈리에이션이라는 개념을 공개적으로 발표합니다. 네. 이게 뭐냐? 예. 쉽게 말해서 소련이 먼저 핵을 쏘면 우리가 핵무기로 소련 전역을 쑥대밭으로 만들겠다. 이런 식의 얘기입니다. 네. 예. 이걸 억제라고 얘기하는데 억제. 디터런스라고 하잖아요. 예. 이게 정확한 뜻은 이겁니다. 상대로 하여금 자신의 행동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그것이 초래할 비용, 즉 대가가 더 비싸다는 거를 인식시켜서 그걸 단념시키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소련이 미국에 먼저 핵을 쏘면은 네. 우리가 핵으로 소련을 쑥대밭으로 만들 테니까 너네 그거 하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네. 대량 보복은 억제 가운데도 두 가지로 나뉘는데 네. 보복적 억제에 속해요. 보복적 억제. 예, 그 반대는 거부적 억제에 속합니다. 이 두 개도 사실 알아두면 좋은데 예. 거부적 억제라는 건 핵을 쏴도 중간에 요격해서 안 맞게 하겠다. 아, 이게 거부적 억제고 예. 보복적 억제는 만약에 핵을 맞으면 우리도 핵 쏴서 보복하겠다. 아, 거부적 억제는 그러니까 상대 핵을 무력화시키는 거고 네, 보복적 억제는 그냥 맞불 놓겠다 이거네요. 맞아요. 이 둘의 차이도 굉장히 중요해요. 핵 전략이. 예. 근데 전에 말씀드렸지만 핵무기는 원래 폭격기로 배달하는 게 일반적이었어요. 네. 당시에는. 그런데 1957년 소련이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1호를 쏘아 올립니다. 예. 인공위성 자체도 문제지만 여기에 쓰인 로켓이 문제인데 R7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로켓이자 세계 최초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입니다. 네. 여기에 미국이 쇼크를 먹는데 이듬해 SM-65라고 하는 아틀라스 로켓 발사에 성공하면서 양측이 ICBM으로 이제 서로를 조준을 하게 되죠.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로켓하고 탄도미사일은 기술이 공유된다는 거 다 그렇죠. 아시죠? 예. 실제로 둘 다 우주 탐사용으로 많이 썼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때를 기점으로 그 폭격기로 핵폭탄을 떨구는 시대에서 이제 미사일로 핵 공격을 하는 시대로 간 거네요. 폭격기는 요격이 가능하지만 예. 사실 그 당시에 미사일을 요격하는 기술이 마땅치가 않았어요. 예. 1960년 1월 소련의 서기장이었던 니키타 흐루쇼프가 연설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쟁의 불가피성. 이건 스탈린이 얘기했던 거죠. 전쟁을 꼭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이건 존재하지 않는다. 전쟁이 발발하면 핵 미사일로 인해 수도, 산업, 정치, 전략적 중심지는 몇 분 내로 초토화된다. 현대전에서 군사력은
군대 수가 아니라 화력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핵무기에 의존하는 소련은 120만 명의 병력 감축이 가능하다. 아, 병력 감축을 대폭할 수 있다? 네. 근데 이게 당시에 되게 골 때리는 얘기였어요. 왜요? 쉽게 말해서 전쟁이 벌어지면은 핵무기가 있어서 너 죽고 나 죽고 식이 될 테니까 재래식 전력을 대폭 감축해도 된다. 이런 그러네요. 식의 얘기였는데 예. 미국이 이해한 거는 이렇습니다. 쟤네가 저럴 만큼 핵무기가 많이 있구나. 저 자신감 뭐야? 약간 이런 느낌. 이렇게 이해를 해버리는 거예요. 예. 더군다나 1961년 세계 최초의 우주인인 유리 가가린이 우주 밖으로 나가는데 성공하면서 미국의 불안감이 계속 커집니다. 아, 얘네가 우주 기술 이렇게 계속 개발하고 있네? 언젠가 우리 따라잡는 거 아니야? 예. 핵무기도? 이런 식으로 상상의 나래를 계속 펼치는 거예요. 네네. 근데 그거 소련도 마찬가지였어요, 사실은. 서로를 핵으로 겨누고는 있었는데 예. 쉽게 말해서 소련은 지금 미국보다 10배에서 15배쯤 적은 핵무기로 블러핑을 치고 있는 거고 그렇지. 하지만 자기들이 딸리는 건 확실히 알고 있어요. 예. 그러면 미국은 그 블러핑에 낚여가지고 네. 소련의 위협을 지금 과대평가하고 같이 있었던 긴장하고 거예요. 있어요. 예. 실제로 뭐 60년대 초반에는 진짜 이거 핵전쟁 일어나는 거 아니야? 이런 긴장감이 도사리고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1962년 그 유명한 쿠바 미사일 위기가 터집니다. 이게 무슨 일이었냐면은 당시 미국은 ICBM은 물론이고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거기에 지금의 튀르키예, 그러니까 터키랑 이탈리아의 모스크바까지 사정거리가 닿는 주피터 MRBM 준중거리 탄도미사일까지 이미 갖다 놨어요. 네. 다 핵미사일입니다. 네. 그래서 흐르쇼프가 뭔 생각을 했냐. 1959년에 쿠바에서 공산주의 혁명이 성공합니다. 그 유명한 피델 카스트로. 네. 네. 그래서 쿠바가 미국 플로리다 남쪽에서 거리지만 한 250km밖에 안 떨어져 있거든요. 가깝죠. 예. 거기에 핵미사일을 배치할 생각을 합니다. 1962년 9월부터 소련이 쿠바에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배치하기 시작하는데 미국은 처음에 뭐 지대공 미사일 이런 것도 배치한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 핵이라는 걸 알고서 뒤통수를 세게 얻어맞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어떻게 하나요? 당시 군부나 뭐 정치권에서는 별의별 얘기가 다 나왔습니다. 쿠바에 대해서 선제 핵 공격을 하자 뭐 등등의 진짜 별의별 극단적인 방법이 다 나왔는데 10월 22일 케네디 대통령이 연설을 통해서 일단 쿠바를 해상 봉쇄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소련에 한편으로 기회를 조금 더 주기로 한 거죠. 그러면서도 만약에 소련이 핵 공격을 시작하면은 핵으로 보복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소련이 바로 한 발 빼면은 자기들이 뭘로 보이겠어요? 그렇죠. 겁쟁이로 보이기 싫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일종의 치킨 게임이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양측 모두 핵전쟁 나면은 우리 둘 다 죽는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양측 모두 그걸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 외교 협상도 하고 뭐 일종의 퍼포먼스 같은 것도 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바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해상 봉쇄랑 공중에서 양측 전력이 계속 대치하고 있었거든요. 10월 27일에 쿠바 상공에서 미국의 U-2 정찰기가 소련군 지대공 미사일에 격추되는 일까지 터집니다. 일촉즉발이네. 예, 그런 위기였어요. 상황이 그렇게 계속 악화되니까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가 핵전쟁 나면은 둘 다 죽을 뿐만 아니라 전력이 너무 딸린다. 이렇게 판단한 흐르쇼프가 10월 28일에 먼저 한 발 뺍니다. 다만 튀르키예에 배치된 MRBM을 철수하라. 그렇죠. 이게 조건이었습니다. 조건을 걸어야죠. 그래서 소련은 실제로 약속을 지켰어요. 쿠바에서 핵미사일을 뺐고 미국도 튀르키예와 이탈리아에서 뺐습니다. 지금 들어도 엄청 정말 긴박감이 느껴집니다. 세계가 정말 멸망할 뻔한 위기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핵도 핵이지만 심리전이 엄청 치열하게 돌아가는 느낌이에요. 정확해요. 정확해요. 핵무기를 이용한 억제 자체가 상대의 능력과 의지가 어디까지인지 판단을 하면서 내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모호하게 혹은 상황에 따라서는 굉장히 클리어하게 분명하게 그렇죠. 얘기하고 상대국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또 전달받은 메시지를 해석하면서 벌어지는 심리전이에요. 물론 기존의 전쟁에서도 이런 게 없지는 않았지만 핵시대 와서는 이게 실패하면은 나라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가 종말에 맺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 두드러지는 특징이 되는 거예요. 사실 영화 중에 이제 썸 오브 올피어스라는 영화를 보면은 미국과 러시아의 핵 대치가 지금 잘 그려지고 있거든요. 허구 얘기긴 하지만 그런 심리전의 과정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영화에 나오는 대사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겁쟁이로 보이느니 누명을 쓰는 게 낫다. 겁쟁이로 보이느니 누명을 쓰는 게 낫다. 러시아 대통령이 하는 대사거든요. 자세한 건 영화를 한번 보세요. 그래요. 그래서 이후에는 상황이 어떻게 되나요? 쿠바 미사일 위기에서 이런 점이 명확해집니다. 이거 핵무기 갖고 잘못 버텼다가는 나섰다가는 3차 세계대전 그리고 인류 멸망으로 가게 된다. 이러다 다 죽어. 이렇게 분명히 됐습니다. 핵무기를 쓰게 된다면 인류 멸망이고 그래서 안 쓰게 된다면 어쨌든 재래식 전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안 그래도 당시에 이제 베트남전의 전운이 막 이제 도사리고 있었을 때였었는데 여전히 재래식 전쟁이 많이 일어난다는 점에 주목한 소련 군부가 흐르쇼프에게 핵무기에만 의존하는 건 안 된다. 이렇게 권유를 합니다. 그래서 흐르쇼프 서기장이 이걸 받아들여서 결과는 핵무기랑 재래식 전력을 둘 다 강화하는 결과로 나게 됩니다. 물론 핵
잘못 썼다가 인류가 망한다는 걸 인식하게 되니까 흐르쇼프가 자본주의 진영하고 평화 공존도 적극적으로 모색했어요. 아, 그래요. 사실 이건 케네디 행정부도 마찬가지라서 쿠바 미사일 위기 전에 유연 반응 전략이라는 게 나왔거든요. 네. 플렉시블 레스폰스 스트라테지라고 하는데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 뭐가 터지면 이제 닥치고 핵을 쏘는 게 아니라 예. 이거 상황에 맞게 그때그때 적절한 수위의 옵션을 세밀하게 택해가지고 대응하겠다. 유연하게.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양쪽이 나름의 좀 교훈을 많이 얻어간 쿠바 미사일 위기였던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핵무기로 서로를 겨누고 있다는 점은 변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 유명한 이제 상호 확증 파괴 아까 설명드렸던 게 나오게 되는데 네. 이제 조금 더 시간이 지나니까 미국과 소련의 핵 전력이 미사일, 폭격기, 잠수함 이렇게 대충 밸런스가 맞게 됩니다. 근데 잠수함이 있잖아요. 네. 대규모 선제 핵 공격을 받더라도 잠수함은 계속 바닷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복 핵 공격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무서워서 아무도 핵 전쟁의 스타트를 맞아요. 못 끊게 되는 겁니다. 배웠었죠. 예. 근데 이걸 위해선 양측에서 비슷한 규모의, 즉 서로를 충분히 파멸시킬 수 있는 수의 핵무기와 잠수함이 바닷속에 있어야 돼요. 네. 그리고 이건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금도 전 세계 바닷속에서 그러고 있어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아까 우리나라에도 들어왔던 미국의 오하이오급 SSBN에 네. 핵미사일이 20발까지 들어갑니다. 20발. 네. 더 큰 문제는 네. 그 한 발 한 발이 MIRV라는 건데 네. 그 Multiple Individual Reentry Vehicle이라고 해가지고 예. 다탄두 각계 목표 재진입 비행체 이렇게 부릅니다. 예. 쉽게 말해서 핵미사일 한 발에 탄두가 여러 개가 있고 그게 대기권 밖에서 분리돼서 서로 다른 목표로 날아가는 걸 뜻합니다. 한 발 안에서도. 네, 야. 뭔 핵무기가 얼마나 들어가는지는 그때그때 다 다릅니다. 뭐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시면. 이게 제가 숫자를 가지고 너무 큰 숫자를 얘기해가지고 감을 못 잡으실 수도 있는데 예. 일단 말씀드리자면은 예. 미국의 핵탄두 가운데 가장 위력이 센 건 475킬로톤짜리 W88이라는 핵탄두입니다. 예. 네, 킬로톤이 뭔지는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예. 이게 트라이던트2 미사일에 최대 8발까지 들어갑니다. 8발. 근데 이걸 다 채우고 다니는 건 아니고 네. 영국 기관들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핵탄두가 잠수함 한 척에 80에서 90발 정도 있대요. 핵탄두가. 예. 오하이오급은 현재 정확히는 오하이오급 SSB에는 네. 14척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해군은 원래 3직제로 운영이 되거든요. 3분의 1은 수리하고 정비하고 3분의 1은 휴식, 3분의 1은 실전 투입 뭐 예. 이런 식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전략 초계 중인 잠수함은 대략 4척에서 5척 정도가 될 거예요. 그렇겠네요. 예. 킬로톤이 뭐냐면 네. TNT 1,000톤을 모아놓고 한 번에 터뜨리는 위력입니다. 1,000톤을 모아놓고 한 번에. 야. TNT를 예. 1kg만 물에 넣고 터뜨려도 예. 수십 미터씩 물기둥이 솟구칩니다. 근데 이건 1,000톤. 예, 그게 1킬로톤이에요. 히로시마 원폭이 15킬로톤입니다. 예. TNT 1만 5천 톤. 그러니까 475킬로톤이면 네. 그러니까 이거 최대치로 센 거지만 예. 한 발에 47만 5천 톤 TNT. 네. 즉 히로시마 원폭의 32배 위력을 갖고 있는 핵탄두 320에서 450발이 전 세계 바닷속에 숨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러니까 느껴져. 히로시마 원폭의 32배의 위력. 을 320에서 450발. 그렇지. 그걸 수백 발. 네, 와. 이건 최대치로 계산한 거긴 하지만. 예.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닙니다. 그 미국의 ICBM으로 미니트맨 3라는 걸 운영하는데 예. 이게 400발 있습니다. 예. 여기에 300킬로톤짜리 W87 핵탄두 한 발씩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히로시마 원폭 20배. 20배. 인게 400발. 그리고 이건 엄청나네. 미국이 가진 전략 핵 미사일만 센 겁니다. 나머지 정식 핵보유국인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까지 네. 5나라 합치면은 야, 뭐 가늠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예, 파괴력이. 그럼 뭐 전략 핵 미사일 말고는 뭐 전술 핵 미사일이 있는 건가요? 네, 있습니다. 예. 전략 핵무기랑 전술 핵무기 나누는 기준은 보통 100킬로톤이거든요. 어. 전략은 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국가 차원에서 전쟁을 이기기 위한 거죠. 그다음에 전술은 전투에서 이기기 위한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전략 핵무기는 대도시나 산업단지 같은 곳을 한 번에 파괴해서 상대의 전쟁 수행 의지 또는 능력을 파괴하기 위한 겁니다. 예. 물론 말이 좋아서 이렇지 네. 사실상 대량살상입니다. 그렇겠죠. 네. 예. 전술 핵무기는 전투에서 승리를 점하기 위한 도구죠. 네. 그러니까 주로 적 전차부대, 함대 이런 걸 노리는 타깃이에요. 예. 아까 말씀드렸던 1991년 비핵화 선언 이전에 미국 전술 핵무기가 우리나라에 있었거든요. 네. 근데 전술 핵무기 종류 중에 핵 포탄, 핵 로켓, 핵 어뢰, 별의별 정신 나간 물건이 다 있었어요. 예. 미군에서는 지금 이거 다 퇴역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에서 떨어뜨리는 낙하식 핵폭탄만 있어요. 예. B-61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정작 요즘 미군은 전술 핵무기라고 안 부르고 네. 저위력 핵무기라고 불러요. 왜냐? 저위력 핵무기? 왜냐? 예. 전술은 전투에서 이기기 위한 겁니다. 예. 그런데 핵무기가 사용되는 순간에 네. 그 흡폭풍이 국가 그리고 전 세계 차원의 일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렇지. 아무리 위력이 작은 핵무기라도 이거 전술 차원에서 다룰 일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택티컬에서 로우 옐드,
그러니까 전술이 아니라 모든 핵무기는 전략 핵무기고 네. 다만 위력이 약간 적을 뿐이다. 아, 이렇게 용어를 바꿨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아까 들으셨지만 핵무기 수가 정말 어마어마한데 괜히 좀 인류를 몇 번씩 멸망시킬 정도다라고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책에 보면 그런 얘기 많이 나오죠. 당연히 이건 미친 짓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더 이상 핵무기가 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NPT, 핵 비확산 조약이라는 걸 유엔 총회에서 만들어서 1970년에 발효시켰어요. 네. 여기에 따르면 합법적인 핵 보유국은 딱 5개입니다. 5개. 아까 말씀드린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이 5개 나라는 유엔 안전보장이사의 상임이사국이고 네. 동시에 2차 세계대전의 승전국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속된 말로 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이런 식으로 까는 사람도 있어요. 네. 왜냐? 자기네들은 이미 가져놓고 포기는 안 하고 남은 갖지 말라고?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이. 예. 그리고 또 이게 아주 틀린 말도 아니거든요. 예. 예. 그러면서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처럼 자기네 안보를 위해서 우리는 핵을 가져야겠다는 네. 핵 무장국들이 또 생겨납니다. 예. 그리고 또 냉전이 끝나면서 이른바 2차 핵시대라는 게 개막하게 되죠. 예. 한편으로 네.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안정 불안정의 역설처럼 핵 무장국들이 둘 다 망할까봐 무서워서 네. 핵전쟁은 안 일어나지만 오히려 재래식 전쟁은 더 하게 되는 그런 비극도 생깁니다. 예. 실제 이 말이 유명세를 탄 계기가 네. 1999년 5월에 인도와 파키스탄 둘 다 핵무장국입니다. 이 둘 사이에 일어난 카르길 전쟁입니다. 재래식 전쟁이 더 늘어나는 비극이 생긴다. 그리고 이제 북한이 그 NPT를 무단 탈퇴하고 핵실험을 하면서 이제 제재를 받게 된 거잖아요. 북한이 NPT에 가입한 게 1985년인가 그래요. 네. 네. 근데 이게 이때 핵 개발이 드러나기 시작했거든요, 이미. 우리한테 경제, 군사 이런 쪽으로 역전당하기 시작한 때랑 일치하죠. 네. 1993년 3월에 북한이 NPT 탈퇴 선언을 합니다. 예. 그때 미국이랑 협상을 해가지고 북한에 경수로 발전소를 지어주기라는 제네바 합의를 1994년에 맺어요. 네. 캐도라고 해가지고 뉴스에서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다가 이제 2000년대 초반에 부시 행정부가 집권하면서 2차 핵위기가 터지는데 2003년 1월에 또 탈퇴 선언을 하고 2006년 10월에 1차 핵실험을 하면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예. 우리도 핵무기 가져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이 꼴나기 딱 알맞습니다. 우리도. 예. 예. 그러면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은 뭐냐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예. 이 세 나라는 애초에 NPT 가입 안 했습니다. 가입국이 아니고 우리는 가입을 했으니까. 또 이게 워싱턴 선언. 올해 그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그렇죠. 대통령이 예. 했었던 워싱턴 선언에서 네. 우리는 NPT 체제를 지키겠다라고 미국에 약속을 했어요. 네. 그런 상황에서 자체 핵 개발을 하겠다고 하면은 네. 이게 한미 동맹 차원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생길 거예요. 아마. 네. 그리고 또 가장 큰 문제, 핵만 만든다고 끝이 아니에요. 그럼요. 핵을 뭘로 만들어서 어디에 보관하고 그걸로 뭘 공격을 할지 또 뭐 거부적 억제를 할지 보복적 억제를 취할지 그다음에 핵태세 핵태세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촉발, 확증보복, 비대칭 확전이라고 하는데 예. 이건 뭐 핵무기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운용할까에 관련된 겁니다. 네, 적극적으로 운용할지 소극적으로 운용할지 이런 거에 관련된 겁니다. 결정해야 된다. 네. 그리고 또 독트린 어떻게 해야 될지. 독트린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핵무기를 사용하고 하지 않을지 이거를 대내외에 선언하는 겁니다. 예. 네. 아까 말씀드린 이제 대량 보복 개념처럼. 네네. 네. 등등 엄청나게 복잡한 논의를 해야 돼요. 그러네요. 네. 사실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이런 전략적이거나 학술적인 얘기를 진지하게 하는 경우를 제가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은. 너무 쉽게 얘기하는구나. 여기서 제가 논박하기에는 시간이 좀 모자라고 네. 주로 확장 억제의 신뢰성을 못 믿겠다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곤 하죠. 그러니까 확장 억제라는 말이 안 그래도 자주 나오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겁니까? 영어로 extended deterrence라고 합니다.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게 제공하는 억제, 즉 방어력을 뜻합니다. 미국이 핵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동맹국에 대한 적의 공격을 억제하겠다는 얘기인데 예. 쉬운 말로 해구산이라고 합니다. 해구산. 이건 들어보죠 많으시죠? 네. 미국이 우리 위에 보이지 않는 우산을 펴주고 있고 적국이 그 우산을 건드렸다가 어떻게 될지 무서워서 핵공격을 못하게 된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쉬워요. 네. 아까 제가 거부적 억제랑 보복적 억제를 말씀드렸는데 조금만 더 들어가 볼게요. 예. 억제의 3요소가 능력, 의사전달, 신뢰성 이렇게 됩니다. 네. 능력은 뭐냐? 네. 말 그대로 내가 너를 때릴 수 있는 힘이 있고 주먹이 있다는 걸 명확히 보여주는 거고요. 의사전달은 네. 네가 어떻게 하면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라는 걸 명확히 전달을 하는 겁니다. 예. 신뢰성은 네. 네가 그런 행동을 하면 내가 확실하게 그 주먹을 쓸 거야
내 뻥카가 아니야. 예. 이렇게 믿게 되는 기대치를 신뢰성이라고 합니다. 예. 제가 이 얘기를 보도국 프로그램 출연해서 한 적이 있었는데 네. 그때 앵커가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네. 학교 폭력 안 당하는 법 아니냐고 아하.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근데 맞는 얘기예요. 아, 그래요? 네, 맞는 얘기예요. 네. 주먹을 핵무기 또는 재래식 무기로 바꿔서 생각하면 되고요. 확장 억제는 그걸 미국이 제공해 준다. 그렇지. 이런 그렇지. 얘기예요. 예. 언론에서 확장 억제의 신뢰성 뭐 이런 얘기를 몇 번 들으셨을 텐데 네. 그건 이런 얘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북한이 우리에게 핵을 쏘면 미국도 북한의 핵으로 보복을 해줘야 되는데 북한이 ICBM을 개발을 했으니까 네. 미국 본토가 핵 맞은 게 무서워서 자기네 땅에 핵 떨어질까 봐 안 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예. 이런 얘기예요. 미국은 서울을 위해서 LA 또는 뭐 샌프란시스코를 포기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식의 이야기예요. 네네. 북한의 핵 위협이 고도화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한국에 이런 불안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엄청 애를 썼어요. 네. 그 결과물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워싱턴 선언입니다. 워싱턴 선언. 핵 협의 그룹 NCG라는 걸 만들었는데 유사시에 핵 운용에 대한 협의나 계획 수립을 한미가 1대1로 한다는 얘기예요. 네. 근데 국가안보실에서 이걸 가지고 국민들이 뭐 사실상 핵을 공유하는 것처럼 느끼게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아, 그래요? 핵 공유라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바로 이거 핵 공유 아니다라고 예. 바로 부인을 했어요. 어. 그리고 뭐 나토식 핵 공유, 전술핵 재배치 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꽤 봤는데 예. 사실 지금이랑 똑같습니다.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이랑 차이가 없다는 게 오히려 더 무슨 악화됩니다. 왜요? 무슨 얘기냐? 예. 나토식 핵 공유라는 건 쉽게 말씀드려서 지금 나토에서 하고 있는 핵 계획 그룹 NPG를 말하는 거예요. 네. 이건 다른 나라에 미리 핵무기를 갖다 놨다가 네. 전투기로 미국 핵을 실어 날라서 떨어뜨리는 거예요. 동맹국 전투기에다 미국의 투하식 핵무기, 아까 말씀드린 B-61을 싣고 날아갈 수 있게 네. 미리 작업을 해놓습니다. 네. 그러니까 컴퓨터에 소프트웨어를 미리 깔아놓는 거랑 비슷해요. 예. 이거 인티그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어. 그리고 핵무기를 보관을 하다가 핵 사용 명령이 떨어지면은 동맹국의 전투기를 동원해서 그러면은 이거를 이중 목적 항공기라고 하는데 전문 용어로 예. 그거를 동원해서 목표물에 핵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아. 여기까지 들으면 좋아 보이는데 네네. 미국 핵무기에 대한 사용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전 세계에서 단 한 명뿐입니다. 바이든. 네, 미국 대통령이에요. 예. 이걸 솔 어서리티라고 합니다. 혼자만의 권한이에요. 직역하면은. 예. 네. 근데 미국 대통령의 암호 코드가 없으면은 아무리 좋은 핵무기도 그냥 소용없죠. 방사능 고철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아. 좀 과격하게 얘기해서. 예.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에 그 전술 핵무기를 갖다 놔도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고요. 또 미국 본토에서 날아오는 ICBM이라든가 태평양에서 날아오는 SLBM이랑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네네. 그리고 그 우리나라에 그 핵 어디다 보관할 거예요? 어디다 보관하느냐? 방사능 폐기장만 짓는다고 해도 난리가 났었던 걸 몇 년 전에 그렇지. 뉴스에서 보셨죠. 근데 핵무기라고 하면 도대체 무슨 난리가 그렇긴 벌어질까요? 하겠네요. 예. 그리고 제가 만약에 북한이나 중국이라도 네. 만약에 전쟁 나면 거기부터 먼저 폭격하고 시작합니다. 아, 우리 보관해놓은 데다가. 아마 핵을 날릴 거예요. 예. 비핵화 한반도 비핵화 선언은 당연히 깨지고요. 그리고 핵무기의 그 존재로 인해서 그 상황이 더 확전, 에스컬레이션이 될 수도 있고요. 좀 긴장이 고조될 수 있다. 그럼 우리는 뭐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요? 이게 이런 말씀 드리게 돼가지고 참 그렇기는 한데 세상 일이 다 그렇듯이 똑부러지는 답은 없습니다. 유감스럽게도 그렇습니다. 아하, 네. 그러니까 이제 전 정부에서 남북한 그리고 이제 북미 간에 이제 비핵화 협상을 한 거죠. 다만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핵에는 핵으로만 대처할 수 있다. 이런 얘기는 이미 구식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핵을 가진다고 북핵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래요. 아까 제가 1차 핵시대, 2차 핵시대 이런 말을 했는데 네. 지금 3차 핵시대 초입이라고 학자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3차 핵시대의 특징이 뭐냐? 네. 재래식 무기들이 핵무기와 결합을 하거나 네. 그 자체로 핵무기에 맞선다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말씀드린 건데 예. 예를 들어서 발사의 왼편이라는 말이 있어요. 네. 레프트 오브 런치라고 하는데 가끔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이거는 뭐냐? 사이버나 전자전 능력을 활용해가지고 적의 핵무기를 발사 전에 무력화한다는 거예요. 아, 네. 쏘고 나서 요격하는 거는 발사의 오른편이라고 합니다. 오른편. 네, 이게 왜 만들어졌냐면 네. 발사를 할 때 이게 화살표로 나타낸다고 치면은요. 네네. 발사가 여기 있으면 이게 왼쪽 발사 전. 그다음에 발사된 후에. 아, 이래서 그렇구나. 발사의 왼편, 전후기 오른편. 때문에. 예, 이렇게 된 겁니다. 네. 이게 실제 사례가 있는데 미국이 2000년대 후반에 이란의 핵시설에 네. 스톡스넷이라고 해가지고 네. 이스라엘이랑 바이러스를 공동 개발해서 이 시설을 아예 박살을 내버린 사례가 있어요. 왼편이네요. 예. 예. 그리고 핵무기를 탑재하지는 않지만 네. 아주 정확하고 빠르게 날아가는 뭐 극초음속 미사일 이런 무기들이 실전 배치되거나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게 말인즉슨 무슨 얘기냐면은 좀 복잡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네. 과거에는 적이 핵무기가 있으면 우리도 핵무기가 있다? 그러면 대처가 됐어요. 상호 억제가 됐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것도 장담할 수 없는 시대가 그런 게 되고 있는 아니다. 거예요. 예. 더 혼란해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즘 학계에서 나오는 얘기가 전시 억제, 인터월 디터런스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네. 재래식 전쟁이 진행이 되다가 잘못 삐끗해가지고 핵 전쟁으로 번지는 걸 막는다는 개념이에요. 그렇군요.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한국형 삼축 체계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있죠. 이것도 소개해 주시면. 이거는 이제 재래식 무기를 동원해 가지고 핵을 막는다는 개념인데 네. 그게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KAMD, 대량 응징 보복 체계, KMPR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북한이 핵무기를 쓰려고 하는 발사 징후를 포착해서 선제 타격해서 제거하는 게 킬체인입니다. 네. 그리고 이미 발사된 미사일을 요격하는 게 KAMD고요. 쐈으니까 특수부대와 미사일을 동원해서 김정은을 제거해서 보복하는 게 KMPR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대충 짐작하셨겠지만 네. 앞에 두 개는 거부적 억제에 속하고요. 아. 맨 뒤 KMPR은 보복적 억제에 속합니다. 그러네요. 예. 다만 현실적으로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왜요? 예를 들어서 대선 때 많이 킬체인 거론이 됐었죠. 그렇죠. 선제 타격 때문에. 예. 이게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만 실수가 있습니다. 네. 이거 지금 공격 안 하면 서울에 핵이 떨어진다. 라고 확실하게 장담할 수 있을 때, 그리고 정말 이 방법밖에 없을 때, 그때 선제 타격을 하는 겁니다. 예, 예. 이게 킬체인인데 네. 그걸 발사 전까지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어떻게 이 의도를 정확히 알 수 그렇지. 있느냐, 그렇지. 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 잘못하면 우리가 전범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 애초에 경우에. 말이 안 되는 개념인가? 그래서 예. 이런 사이버나 전자전 같은 첨단 기술을 적극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한국형 삼축 체계까지 알아봤고요. 오늘 좀 주제가 주제이니만큼 좀 무거운 얘기가 많았는데 좀 무서운 얘기도 많았고요. 마치면서 가볍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제 언론에서 핵 가방 얘기를 하는데 핵 가방은 뭔가요? 영어로 이제 뉴클리어 풋볼이라고 합니다. 핵 보유국의 국가 원수들이 항상 갖고 다니는 핵무기 발사 명령 발신 장치입니다. 이게 그 자체가 핵폭탄이 아닙니다. 네. 암호 코드를 송신해주는 장치예요. 이 장치를 통해서 네. 이제 각 나라, 특히 뭐 미국 대통령은 네. 자기가 갖고 있는 암호를 활용해서 네. 언제 어디서든 핵무기 발사 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가는 언제 어디서든 이 핵 가방은 동행합니다. 야. 기서진이 항상 들고 다녀요. 예. 이 장치를 통해서 핵 발사 명령이 합참하고 이제 전략사령부에 전달이 되겠죠. 네. 그러면 그걸 받은 발사 기지나 잠수함에서 암호 코드가 맞는지 확인을 한 뒤에 실제 발사를 수행합니다. 크림슨 타이드라는 잠수함 영화에 보면은요, 네. 이 명령을 내리는 전문이 와요. 근데 이게 핵 미사일 발사까지 오다가 중간에 끊깁니다. 아이고. 그래서 핵을 쏴야 되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함장하고 부장하고 한바탕 난장판을 벌여요. 예. 그리고 또 프랑스 영화 울프콜이라고 있는데 이것도 잠수함 영화인데 이 영화 감독이 외교관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 절차를 상당히 잘 반영을 했더라고요. 그래요. 러시아가 핵 미사일을 쏜 줄 알고 네. 프랑스 대통령이 잠수함에 핵 발사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알고 보니 핵을 쏜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취소하려고 했더니 네. 취소는 절대 불가능하다. 아이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 또 난장판이 벌어집니다. 이 두 영화는 꼭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전쟁 영화 할 때 되게 좋아해. 김영준의 밀리터리를 보면 주말에 보기 좋은 전쟁 영화도 잔뜩 소개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 여기까지 오늘은 핵무기와 또 억제 전략에 대해서 김영준 기자와 알아봤습니다. 김 기자,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